증시가 중국 관련 지표 부진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고용지표 개선 발표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변동성 확대 우려를 보여주는 공포지수가 무려 6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35%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2%, 0.26%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속적인 시퀘스터 협상에 대한 관망세와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0.31% 상승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1%, 0.03%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경기 선행지표가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월 중 미국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1.1% 상승해 5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111.14까지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게드 레바논 리서치 이사는 1월에서 2월 중 고용 추세 지수 개선세를 보면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시퀘스터로 인해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세는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코 전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2월 고용지표 호조에 연준이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연준은 매달 850억 달러씩 매입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보다는 앞으로 경제지표를 유심히 관망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콘 전 부의장은 지금과 같은 고용 호조세가 몇 개월 정도 더 이어지고 그로 인해 재정 긴축 정책 하에서도 민간 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면 6월 FOMC 때쯤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연초부터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며 전체 유로존 반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1월 중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경기선행지수가 99.7로 앞선 지난해 12월에 99.6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가별로도 독일의 선행지수가 종전 99.2에서 99.6까지 높아졌고 앞서 발표된 독일의 1월 중 수출 증가율도 전월 대비 1.4%에 이르러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면서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14,400선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증시는 주말에 나왔던 이탈리아 등급 강등 소식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 힘입어서 대부분 내리면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는 않았고요. 북한 리스크에 어제 국내 증시는 장중에는 1982까지 밀렸다가 기관의 매수 물량에 결국 2,000원 회복하며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540은 방어하며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엔달러 환율이 96엔대까지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 리스크가 이번 주 여전한 가운데 이번 주 여러 가지 국내 증시 이벤트들이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 미국발 훈풍에서 비껴나가게 될 것인지 글로벌 증시 몇 년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약간 선물 동향까지 점검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당분간 뉴욕 증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전망하셨는데요. 역시나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습니다. 14,400 위까지 올랐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했는데 전략 후강으로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랠리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447포인트까지 50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이 3,252까지 8포인트 상승했으며 S&P 500은 1,556까지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국발 악재와 유럽 증시의 약세로 시초가 하락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 전환하여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중 저치 부근에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14,400포인트를 돌파한 후 5일 연속 사상 저치 갱신을 지속하였고 S&P 500 지수는 2007년 10월 12일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2000년 11월 7일 이후 1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조정과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 속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이 전개되었으나 고용지표 개선 등 경기지표 호조로 랠리를 지속하였습니다.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200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2 아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일정 부분 매물 출회가 나타나 추가 상승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1월과 2월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치인 10.6%에 미치지 못했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해 예상치 3.0%를 상회하며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시장이 부담이 되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 민주당과는 12월, 그다음에 13일에는 하원공화당, 그리고 14일에는 상원공화당과 하원민주당의 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의회가 22일 휴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시계스터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호재가 없었지만 투자자들은 지난 주말 나온 지난주에 나온 고용지표 호재 등 경제 지표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자동차, 철강, 중장비, 금융, 항공 등 113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80%로 지수 상승폭 대비 상승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22개, 나스닥 100종목 중 58개, S&P 500 종목 중 326개 종목이 상승해 다우 상승 비율이 70% 이상으로 다우를 중심으로 상승이 전개되었습니다. 2.88% 급등한 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보잉, 캐터필러, 마이크론, 애플, 델 컴퓨터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고 신고가 종목들도 여전히 속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을 살펴본다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 시 추경 매수는 자제하고 분할 매도로 오히려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미국 증시 조금 더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네, 플러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대비해서 0.45포인트 상승한 265.15에 마쳤습니다. 저점이 264.35, 고점이 265.30으로 0.9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6,697계약으로 3월물 거래일에 연휴 때를 제하면 가장 부진했고 만기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던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만기약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시초가 부합 출발해서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바스권 행보가 지속되었으나 장 초반 하락하던 미국 증시가 상승하자 재차 상승 반전의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208계약, 기관이 46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273계약 매도하면서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대립하였습니다. 개인은 장중 내내 매수하다 자정 이후 물량을 다 정리했다 재차 매수로 전환하고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하다 역시 물량을 전부 청산했다 다시
재매도하면서 물량을 늘렸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하다 장막판 소폭 매수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은 상승하고 풋은 대부분 10% 이상 급락하였는데 만기를 이틀 앞두고 방향성이 틀린 풋옵션의 낙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야간 선물지수 마감 동향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선물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예상하셨던 대로 장중에 1990을 이탈했었고 2010 회복은 어려웠었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일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북핵의 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시초가 하락 출발에 개인과 애국인들의 매도로 장 초반 종합지수가 1982까지 그리고 선물지수는 261.80까지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가 주도가 된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앞세워 선물과 현물에 걸쳐 강력 매수하자 그 반등에 종합지수 2,000포인트를 지지하며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등 원화 상승 수혜주와 방어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전개되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조정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 또 전일 또 콜은 종가 대비해서 급락하고 풋옵션은 장중 고가 대비 급락하면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장 초반 V자형의 급변동성이 전개된 후 11시 이후부터 장 마감까지는 4시간 동안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 장세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전일 또다시 장중 급락에 1980포인트를 이어받아 반등에 성공해 3일 연속 20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지만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산업물간 베이시스 악화로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까지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물간 베이스폭이 0.55까지 전일 소폭 회복했지만은 당분간 베이스 동향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추세되고 시장 충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현물은 해외 증시의 상승과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는 종목 업종별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박스권 저점 선물 263포인트 붕괴 대비해서 방향성을 상하방 모두 열어둔 채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3월 만기 지수를 전망해 본다면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64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267에서 260포인트까지 그렇게 좀 열어둔 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에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종합지수 2010포인트, 선물지수 266포인트 돌파는 쉽지 않아 전일처럼 재차 반락 시 종합지수 1990포인트, 선물지수 263포인트 이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어 추가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은 반등 시 3월 265.80 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263.50 전에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급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상과 다를 경우에는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는 무조건 손절매한 후 재진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고점은 전일과 똑같이 종합지수 2011 선물지수로 266.00, 저점은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3.00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은 선물 263.00, 상승시 장선은 266.00을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2에서 상한선 267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3월물보다는 4월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일과 똑같은데 옵션은 지금 3월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4월물로 매매하고 지수가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어 오늘 또 옵션
매도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풋옵션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 증가 시 유리하고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 감소 시 유리하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내가경 매수와 풋 등가경을 매도하여 지수가 상승하지만 않거나 지수가 하락 시 유리하며 스프레드 매도 전략은 콜과 풋옵션 양매도 전략 중 콜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나스닥 옵션 매도 전략 중 공격적 전략이므로 오늘 또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한다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벌써 연초 올해 상승률이 한 10% 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네. 좀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다우지수가 파죽지세입니다. 올해 상승률이 벌써 10.25%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수를 현재 새로 쓰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마감 지수는 14,447로 0.35%가 올랐는데요. 올해 10.2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007년 10월 종가 대비해서는 약 사상 최고치의 9포인트 정도가 남겨진 상황입니다. 다우와 S&P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은 좀 충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 주말에 2월의 실업률 수치가 7.7%로 비교적 호실적으로 나왔고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도 23만 6천 명이나 증가하는 빅 서프라이즈급의 경제 지표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 든든한 배경은 연준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상하양원 금융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강력한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특히 하원에서의 연설에서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850억 달러 규모의 매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자넷 옐런 FRB 부의장은 버냉키 의장보다도 더 양적 완화 기조를 더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신호를 현재 시장에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협회는 이렇게 일본과 영란은행, 그 다음에 연준이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경우 경제를 멍들게 하는 빈혈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비치고 있어서 이런 그 부작용에 관련된 좀 불협화음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다우지수 말고도 일본 증시, 호주 증시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영국 증시, 앞서 유럽 증시가 대부분 하락 마감했는데 영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6,500을 회복했죠. 영국 증시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륙 증시의 흐름까지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증시가 어제 올해 사상 최고치 그 지수를 썼습니다. S&P AX 200 지수가 5,146으로 올해 9.3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는 올해 18.8%의 기록적인 파죽지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엔저의 그 부양 기대감이 톡톡히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올해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분기 때 런던 올림픽 효과로 GDP 경제 성장률이 0.9% 신장세를 가져갔지만 지난해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0.3%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들어갈 경우 트리플 딥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FTSE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역시 영란은행이 현재 자산 매입 규모를 3,750억 파운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유동성 공급이 큰 그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호주나 일본, 현재 영국, 그와 더불어서 미 증시의 상승은 2008년 이전, 금융위기 이전 유동성 랠리와 유사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호주 증시는 철광석 등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과 민감한 지수의 변화 추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원자재 시장인 유가와 금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호주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보면 이 도드-프랭크법상의 볼커룰이 주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이 자기 자본의 그 일부를 자산 투자의 파생 상품이나 상품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상품 투자의 비중이 주식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점, 오늘 새벽에 소시에테 제너럴이 미 국채금리가 올해 말 2.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자산 배분 효과는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상승세를 경고하는 비관론자들의 의견도 만만치가 않던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전통적인 비관론자는 뭐 꿋꿋하게 자신의 논리를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경제 채널에서도 최근 이런 그 언론과 인사들이 다수 그 화면에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우지수가 최근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에서 균형적 시각을 좀 담아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가 하반기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전통적인 비관론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파버도 이미 경험적으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지수는 올해 내로 2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인 드로켄 밀러도 증시가 현재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그 파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관론자의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랠리의 든든한 버팀목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대다수의 현재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일본 증시의 최고가 경신 행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본 증시는 어제 또 다른 호재가 있었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향후 양적 완화를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보면 검증 때의 첫 그 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에 참의원에서 의회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그 의회 내정한 표결을 앞두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위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파생 상품의 매입 의사가 있느냐, 일본 중앙은행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밝혀서 이런 내용은 좀 신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OJ가 미국의 국채나 중국의 국채 등
외채를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최근 미국이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해외 채권에 대한 경쟁적 매입 이런 부분에서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순응하는 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부터 이제 에쿠아도르 하루 있고 현재 내정자가 예정대로라면 BOJ 금통위를 주재를 할 텐데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언제쯤 터져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엔저 현상은 더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엔달러 환율이 96엔대까지 오르더라고요.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엔저의 흐름은 기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96.32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에쿠아도르 하루 있고 일본 차기 BOJ 내정자의 이런 그 구두 발언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당수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인 달러당 100엔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니케이 지수가 현재 12,349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경쟁적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70%의 아주 폭발적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BOJ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도 꼭 고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서 이런 부분에 유연한 입장이 나온 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달러 환율은 한 100엔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정도 수준까지가 그러니까 최대 그 일본 현재 중앙은행과 아베 총리가 목표로 삼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목표치는 85엔대에서 90엔대 이 부분은 이미 달성이 됐고요. 90엔에서 95엔대도 이미 터치를 했고 새벽에 96엔대까지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95엔에서 100엔대 3차 상승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2008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그 어떤 그 우려 이런 부분에서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경쟁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다 하루 있고 차기 일본은행 총재 엔저 기조는 100엔대 정도에서 속도 조절 가능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일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코스피가 장중에 한 1982까지 밀렸다가 2000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532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540은 방어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장부터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장 사실 그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악재의 얘기들만 시장에 전해지면서 사실 좀 불안했었습니다.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북한 리스크가 있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이유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또 심리를 좀 불안하게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장중에 들려왔던 얘기들은 그 외국인이 그 FTSE 지수를 리밸런싱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매도 물량들이 15일까지 주가를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졌고, 그리고 일단 선물 옵션 그 이번 주 목요일이 화이트데이이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날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 가능성이 있다. 매수 차익 잔고들 아무래도 그 스프레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는 3월물과 6월물의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데 뭐 적정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 정도면 롤오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스프레드도 거의 2에 가까운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장 같은 경우는 뭐 2.5 정도 돼야 안전하게 외국인 롤오버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또 수급적인 압박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환율 문제가 또 불거졌죠. 엔달러 환율 그리고 원엔 환율이 좀 엔저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되고 또 상승세를 엔화가 엔저 기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 요인들만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좀 2000포인트 이하에서 변동성을 좀 키운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뭐 당분간은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20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 뭐 약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는 뭐 장중에는 뭐 거의 2% 가까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상승 기조가 조금씩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일장 뭐 특징주로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 이전 신청을 하면서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뭐 블루칩보다는 옐로우칩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매기가 좀 더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약세 흐름은 이어졌지만 좀 매기가 쏠리는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코스피는 국내외적으로 현재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어제장 조금 하락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꾸준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체크포인트 짚어보면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뉴욕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 여러 가지 뭐 우리 국내 증시만에 존재하는 그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애매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런 각종 아까 뭐 정리해드린 한 4가지 정도의 각종 이슈들이 뭐 돌아가면서 나올지 아니면 한 번에 또 시장에 쏟아져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그 한 번에 뭉쳐서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수급적인 면에서 개선될 여지는 크게 뭐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형주 위주로는 그렇고 중소형주도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큰 폭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하면서 또 갤럭시 S4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목요일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갤럭시 S4가 얼마나 시장에 이제 반향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얼마나 좀 급하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서서히 진행될 것이냐 라는 점이 갤럭시 S4 발표 이후에 주가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또 재료 소진이라는 주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일단 그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임박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다음 주 정도가 아마 시장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S4 출시 이후 시장의 반응까지 모두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들고 오신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들고 나온 종목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인데 네. 일단 뭐 회사 이름은 제약주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 제약보다는 우리가 이제 염색제, 뭐 버블비라는 염색제를 판매하는 회사고, 그리고 화장품 매출이 약 47% 정도 차지하는 뭐 제약주라기보다는 뭐 화장품 아니면 뭐 그 염색제 뭐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버블비라는 그 염색제가 중국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우리 시장에서도 그 지금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장에 관심을 조금씩 받고 있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뭐 전년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은 한 12%,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중요 라인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 4,500원 선이 좀 뚫기 힘든 뭐 그런 벽이었는데, 일단 5,000원 라인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뭐 조정 좀 강력한 돌파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약간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해 실적 전망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5,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정고점인 5,900원, 6,000원까지도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주가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수가는 한 4,600원 정도 보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5,500원, 손절가는 한 4,300원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동성제약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0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모럴 해저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9.6%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들의 재형저축 판매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기현 부원장보의 주재하에 각 은행 수석 부행장들을 불러 재형저축에 대한 과당 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매출액 점유율이 3.2%로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3위에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4분기 LG전자 점유율은 2.4%로 매출액 기준 8위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 단숨에 5계단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80여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더 낮은 자세로 새정치를 위해 가시밭길을 걷겠다며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모럴 해저드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첫 소식으로 이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지난 1월 말 현재 9.6%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체 증가 속도도 최근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2011년 말 5.9%였던 연체율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8.5%까지 오르더니 올 들어서는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에서 100% 보증해주고 8에서
82%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바꿔드림론은 8,700억 원 규모의 신복기금이 모두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행복기금에서 운영되는데요. 행복기금은 크게 장기 연체채권 매입, 또 고금리 전환대출, 대학생 연체채권 조정 등 3가지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복기금의 고금리 전환대출의 경우 기존의 바꿔드림론과 중복되기 때문에 두 업무를 하나로 합칠 생각입니다. 바꿔드림론이 행복기금의 전환대출 사업으로 바뀌는 셈인데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행복기금에서 바꿔드림론을 이어받아 전환대출 사업을 하더라도 연체율 관리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과 달리 삼각채권뿐만 아니라 은행권 등의 미삼각채권도 매입 대상이 대거 포함시킬 계획인데요. 가뜩이나 모럴 해저드 논란이 많은데 대상이 과거 채무조정 방안보다 더 넓어지는 셈입니다. 삼각채권은 금융사가 채권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전액 손실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은행은 보통 연체가 1년 이상 되면 삼각 처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재형저축 가입하셨나요? 최고 4.6% 금리의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이 판매 경쟁에 과열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자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가입력이 한푼 꺾이게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금융감독원은 어제 시중은행 수석 부행장들을 불러서 재형저축을 과도하게 팔려고 판촉하는 것을 막거나 또 직원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직원 영업장별로 일정 수준의 계좌를 만들도록 목표치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재형저축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실거래가 없는 일명 자폭 통장을 마구잡이로 개설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서 통장을 만드는 불건전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친인척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하고요. 이들 명의로 자포 통장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행 경영 성과 지표에서 재형저축 판매 실적을 별도로 넣거나 가점을 줘서도 안 됩니다. 또 과도한 경품 제공 행사도 중단되는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재형저축 가입 고객 중에 추첨으로 외국 여행을 보내주는 경품 행사까지 시행하고 있죠. 이 역시 중단 대상입니다. 기업 고객에 대출해주는 대신 대형저축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가입기간 최소금리를 보장하거나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지금 당장은 지난주 한 주간 이어졌던 가입 열기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기준 금융권의 재형저축 가입자 수는 모두 60만 3,800개입니다. 판매 첫날이었던 지난 6일에만 29만 2천 개를 기록했던 재형저축 가입은 이후 이틀간 40만 개 증가에 그쳐서 열풍이 점차 식고 있는 겁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글로벌 3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폰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G 등 프리미엄 제품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매출액 점유율이 3.2%로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애플이 42.7%고요. 삼성전자가 28.7%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만 이 정도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재작년이죠. 재작년 4분기 LG전자 점유율은 2.4%로 매출액 기준 8위에 불과했었는데요. 1년 만에 단숨에 5계단 오른 겁니다. HTC, 소니, 블랙베리 등 글로벌 제조사들을 한꺼번에 제친 거고요. 또 출하대수 기준으로 보면 LG전자는 4분기 3.96%로 중국 화웨이, 레노버 등에 밀린 7위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출시된 옵티머스 G 등 중고가 폰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면서 아무래도 좀 이 전체 금액 면에서는 3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말 출시된 옵티머스 G는 3개월 만에 글로벌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한 바 있죠. LG전자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휴대폰 사업 부문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후 값싼 휴대폰 비중을 가감히 줄였습니다. 네. 이후 중고가 스마트폰과 제품
제품 차별화에 집중하면서 반등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2011년 말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옵티머스 LTE가 3개월 만에 글로벌 100만 대를 돌파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지난해 1분기에는 무려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LG전자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분기당 스마트폰 10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연초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LG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4,800만 대를 팔아 글로벌 점유율을 5.6%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80여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새 정치를 위해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며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 대신 국민 삶과 마음을 궁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노원병 출마는 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교수는 자신의 노원병 출마 이유를 두고 지역주의를 벗어나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새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심했다면서 노원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 지역으로 노후 교육, 주거 문제 등이 농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복귀 자리였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크인 새 정치 얘기 또다시 꺼내 들었었는데요. 네.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당이 달라도 국가 중대사에 대해선 같이 화합하고 뜻을 모으는 통합의 정치, 이런 새 정치를 펼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